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1월 14일을 기해 저축은행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시행했고 내일부터 다른 제2금융권에도 적용합니다. 교육부가 다음 달부터 대규모 사립대학 16곳에 대해 차례로 종합감사를 합니다. 교육부는 오늘 제11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이 되는 대학은 개교 이후 한 번도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 수 6천 명 이상 대규모 사립대학 16곳으로 연세대와 고려대, 서강대 등 이른바 유명사학들이 주로 포함됐습니다. 오늘 밤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강원 영서와 충북, 남부 내륙에 있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7.5도입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국민들의 좌절과 한숨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한 고통도 커져가고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엉망이 됐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깊은 한숨. 차기 대선 주자 황 대표의 경제 살리기 능력 시험대 위에 올랐는데 사내 복지를 요구하는 노동자와의 대화에서는 비디오 머그에서 발췌. 여름에 더울 때 사장님이 앞에 슈퍼에 가서 아이스콘 이거를 하면 직원들의 복지 만족도 굉장히 올라간다고. 맨날 그거 하면 안 되고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아이스크림 종류를 바꿔가면서 아이스콘 종류를 바꿔가면서 또한 지방 중소기업에다가는 사내 카페를 차리면 된다고 조언. 이 밖에도 성수동 이런 수제화 거리 방문했을 때인데요.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님은 없고 비용은 많이 늘어나고 수익성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결국 문 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자리에 계시는 구두 제화공들은 구두 만들어 직접 납품하는 자영업자분들이라서 이 최저임금이라 4대 보험 퇴직금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올해 세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또 세금 폭탄 맞는 것은 아닌지 많이 걱정들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 자리가 임대주택 거주하다가 그냥 전환하는 분들 대상이기 때문에 저 보유세 안 내는 분들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깎자는 주장까지.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기업 그동안 해온 건 없죠. 이렇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만 채용될 것이 뻔한데 경제를 알지 못하는 야당 대표 MBC 뉴스. 같은 야당 안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부터 공부해라, 경제 과외라도 시켜줘야 되느냐 이런 반응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경알못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황 대표는 뭐라고 하나요? 예, 필요한 부분들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고민하는 청년들 앞에서는 내가 아는 어떤 청년이 요즘 말하는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학점도 그냥 엉터리 3점도 안 되고 영어 토플 800점 정도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다른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회사에 원서를 냈어요. 되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우리 아들입니다. 알고 보니 사실을 왜곡해서 했던 말, 거짓말 논란이 커지자
낮은 점수를 높게 얘기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 반대도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거짓말 자체는 인정을 못하신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 살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정직성.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디오 파노라마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오투포의 몰라 몰라였습니다. 네. 자,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는데요.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 동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말인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해 30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안을 추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오는 27일 한국을 찾아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사전 조율합니다. 북미 정상이 친서 외교를 벌이자 중국 정부가 대화와 협상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출구라면서 환영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제기구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 5만 톤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내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낮은 2.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유제일의 발키리. 오늘의 이야기는 빌 앨럼 라이히의 파시즘의 대중심리. 정치평론가 유제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제일입니다. 예, 빌 앨럼 라이히. 네. 예. 뭐 어떻게 읽든 생소한 이름이에요. 네, 그렇죠. 예. 되게 생소하죠. 파시즘은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전체주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전체주의의 대중심리 오늘 이 이야기 이제 할 텐데 그에 앞서서 퀴즈 하나 내주시죠.
이 사람 독일의 정치가이자 독재자하면 떠올리는 사람이죠. 세 글자고요. 나치의 총통이었고 네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고 하는 보통 이 사람이라고 주목이 되고 학살자로도 유명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유,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쉽죠. 나치의 총통. 뭐 이러면 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발키리, 유제일의 발키리, 오늘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비렐름 라이히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상가죠. 사상가고 이제 그 성정치를 얘기할 때 요새 이제 우리도 이제 뭐 남혐 여혐부터 시작해서 성정치 담론이 되게 많은데 페미니즘 담론도 있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유독 잘 소개가 돼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죠. 사상가, 직업이 사상가. 직업이 사상가라고 봐야죠. 그럼 뭐 먹고 살았을까요? 그 사상가.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사상가 하면은 뭐 대학 강의 말고는 딱히 생각이 나는 이분은 없는데. 좌파한테서도 쫓겨나고 우파한테서도 쫓겨나고 그래서 결국은 되게 비참하게 죽었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직업을 거론할 여지가 없는 사람이네요. 네. 예. 대단히 지금 불행했다. 인생 자체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그 본격적인 이야기 좀 펼쳐주시죠. 네, 이제 이 분은 우리가 이제 파시즘이 원인 이런 거 얘기할 때 다른 분들 이제 뭐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렇게 얘기고도 나오고 하는데 이분은 정말 성 중심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성 중심. 여기서 성이란 이른바 섹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분 책 이름부터가 파시즘의 대중심리 말고 다른 책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19금이라서 여기서 지금 얘기를 못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르 이렇게 시작하는 무섭던 단어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정치 행태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 성적 좌절이 되게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에서 보면 지금 정치 운동이 되게 극단화되고 있고 일명 극우주의, 정치 운동이 극우 현상, 어떤 파시즘 현상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상대를 한테 엄청 공격적이고 비타협적으로 되는 거죠. 그런 거에 있어서 이 비렐름 라이는요. 저게 다 성적 욕망이 좌절돼서 저러는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걸 들이댄 사람이에요. 패러다임으로. 그래요? 네. 글쎄요. 지금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사상이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 프로이드가 그런 비슷한 말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분은 프로이드한테 엄청 팬이었고 이분 자체가 자기의 이제 사상이나 이런 걸 프로이드한테 얘기했다가 프로이드한테도 넌 너무 심해. 이러고 이제 거부를 당했던. 그래서 이분 자체는 이제 본인은 이제 내가 너무 시대를 앞서갔다라고 괴로워했는데 지나가서 보니 일정 정도 맞는 부분들이 그 파시즘을 분석한 건 이게 하면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몇 개가 보여지죠. 100년 지나서 봐도 꽤 합리적인 이야기였다. 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남혐 여혐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분의 패러다임만큼 설명이 되는 게 없다고 봐요. 에릭 프롬, 한나 아렌트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건데요. 한나 아렌트 하면은 이제 악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 멀쩡하게 생긴 또 고상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때론 악마가 될 수 있는 뭐 이런. 그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렇죠. 건데. 이제 그런 거의 전체주의적 상황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렐름 라이의 이걸 잠깐 체크를 해보면 일단은 20세기로 돌아가죠. 대공황기로 가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대공황기에요. 일단 실업이죠. 경제적 좌절합니다. 자존감이 되게 낮아져요. 그럼 자존감이 낮아지면 연애를 합니까? 연애하기 힘들죠. 그러면은 괜히 의심하고 집착하고 자존감 낮아진 상태에서 연애를 하면은 오히려 괴로워지죠.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시대에도 무슨 뭐 있잖아요. 몇 포 세대, 뭐 3포니 5포니.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뭐 이런 식의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고 경제적 상황도 어려워진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사람들의 그 깊은 좌절감, 그 좌절감이 그냥 경제적으로 돈을 못 버는 자존감인가, 성적인 욕망이 해소 못 되는 좌절감이기도 한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다들 쉬쉬할 때
저거 성적인 좌절감도 정말 정신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다. 아, 그래요. 라는 얘기를 한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취직이나 이런 거를 할 때도 노력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노력하다가 안 되면 무기력증에 빠지죠. 무기력증.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는 임금 생활자잖아요. 네. 월급을 받고 왔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 나랑 내가 알아서 뭐해 라고 하는데 세계대전 터졌다고 징병 가서 친구들 죽고 1차 세계대전 터지고 뭐 네. 그렇죠. 예. 국제정치 상황 나는 그냥 국제정치 상황 모르고 경제적 상황 내가 뭘 신경을 써. 그런데 대공황이 벌어지니까 내 인생에도 되고 그냥 월급 받고 시키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 나는 뭐 일하고 월급만 받으면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20세기 초의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전쟁 걸려가서 죽고 뭐고 다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당시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벌어나서 돈이 그냥 종이가 돼버리잖아요. 그 물가가 오르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냥 종이가 됐죠. 종이 쓰레기가 돼버리는 네. 상황이 돈이 화폐가 그냥 기능을 상실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누군가가 무엇을 확 나타나서 해결해 주길 바라지 자기가 이 상황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정말 극단적인 좌절감 절망감이 있을 때 파시즘이 그때 등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대중들에게 전쟁이 왜 벌어졌는지 경제 위기가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해결해 주길 누군가가 나타나길 바라는 거죠. 그때 나타난 게 히틀러죠. 내가 해결해 줄게. 일종의 잘못된 메시아. 그렇죠. 그릇된 메시아.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가 나타나서 봐야 되는 게 사회주의 조직이나 노동자를 탄압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노동자들이 지지했어요. 여성의 참정권과 사회권 이런 거 박탈하고 탄압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여성들이 지지를 받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의 자유를 포기해. 이건 이제 에릭 프롬 말대로 자유로부터의 도피죠. 내가 모르겠는 상황인데 저 사람이 해결해 주니까 일단 믿고 가보자. 네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겠으니 너희들은 모든 자유와 너희들의 이성을 포기해.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라고 하고 사람들이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네. 무기력증에 걸렸잖아요. 무기력증에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무기력한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인종주의적 관점을 집어넣어요. 인종주의적 관점. 너희는 아리아 혈통이야. 우수한 혈족이야. 아 독일의 뿌리. 독일인들의 독일 민족의 뿌리인 아리아 혈통.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래 가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인종주의에 입각해서. 그리고 유대인, 집시 등 소수 민족을 향해서 거의 사냥을 하죠.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혐오를 넘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그런 잔인한 만행. 사람을 거의 학살을 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데 테러를 가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인간 사냥을 통해서 뭐를 하냐면 성적 능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자존감이 낮아졌고 심지어는 그 자존감 낮아진 상태에서 성에 대한 욕구도 상실했었던 사람들이 자존감을 인종주의적으로 하고 누군가한테 폭력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호르몬을 돋구는 행위를 하니까 전부 다 의욕이 생기고 그리고 성에 대한 의욕, 노동 의욕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의욕이 생기는 타인에 대해서 잔인함을 행동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삼아서 자기네들 국가적 부흥, 경제적 부흥을 꾀하는 행태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저거 성적인 배경 에너지를 작동시키는 방법이 있는 거다. 우리는 그동안 다 이런 걸 뭉뚱그려서 극우주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엔 또 성적 맥락도 있는 것이다. 그런 에너지를 이용하는 면이 있었다고 본 거죠. 지금 우리 사회의 광기 어린 정치 행태 이건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삶을 부정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깃발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깃발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럼 저기 가서 살아있네. 그래서 광장에 가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뭐 해방시켜라, 뭐 하라, 뭐 여성을 해방시켜라, 뭐 여성 대통령을 해방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얘기를 나오면서 자기의 좌절이 투사된 누군가를 우상화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거죠. 그래요. 김지일님이 현대 사회에서는 악성 댓글과 막말로 자존감 상실에 대한 공백을 메우지요. 이런 말씀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정말
심각한 단면이네요. 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네. 파시즘이 또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항상 벌어지는 게 이 파시즘과 관련돼서 정치 지지율에서 재밌는 현상 항상 조심해야 될 건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때가 네. 정말 위험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선거할 때 투표율이 60%예요. 네. 그 중에서 40%를 득표하면 과반 정당을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4%의 지지를 받고 과반 정당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는 정치 이쪽을 찍으나 저쪽을 죽이나 똑같아 나 그냥 안 갈래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많은 거예요. 퍼센테이지에서. 이 퍼센테이지가 점점 늘어나다가 누군가가 네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와. 그럼 내가 너의 무기력증을 해소해 줄게. 정치적 효능감을 높여 줄게. 라고 말을 하는 순간 파시즘이 맹위를 펼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적 좌절을 넘어서 성적 좌절에 대한 고찰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시간 내서 이 부분을 더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그 목차만 대충 훑은 것 같아요. 원고를 확 넘어가 버리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답이 뭡니까? 히틀러. 6글자라면 아돌프 히틀러. 네, 그래요. 자, 우리 문자로 이게 답이다 해서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9446번 쓰시는 분 정답 전두환. 네, 아니고요. 자, 그리고 8017번 쓰시는 분 이토 히로부미 아니고 8153번 쓰시는 분 택시 타고 집에 가는 길에 라디오 듣고 유일하게 아는 거라서 보냅니다. 정답은 히틀러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0311번 쓰시는 분 정답 히틀러. 김영민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가 아니라 김영민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자, 7941번 쓰시는 분 히틀러. 용민님 우스갯소리인데요. 히틀러 별명이 방귀쟁이랍니다.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뭐 어렸을 때 별명이겠죠. 네, 모르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들어보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히틀러 정답 보내주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유재희 평론가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자,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 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일의 발길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되면 의무감으로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한 파장, 국제금융시장의 반응, 그리고 우리에게 미칠 영향까지 소상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는 구면이 아닌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정말로요. 잘 있었죠? 예. 여의도 공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예, 그래요. 구면이군요. 구면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전 유머인 줄 알고. 예, 초면이 아닌데요. 네. 초면이 아닌데요. 예,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말하자면 한국으로 보자면 한국은행 셈이죠. 네. 자, 이틀간의 회의를 마친 다음에 현행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네. 동결하기로 했다. 그 사실 좀 몇 달 전만 해도 뭐 1, 2년 전만 해도 앞으로 올릴 일만 남았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짐작을 했었는데 이번 연준 발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2018년은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올린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뭐 주가도 대폭락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정반대입니다. 안 올리겠다. 금리를 동결하겠다 이러더니 이제 내리겠다 얘기가 나왔었고요. 인하 얘기까지 나오고 인하 얘기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이번 6월에 내리는 거 아니야라는 것도 한 20% 정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난주에 미국 FOMC 회의가 끝나면서 어떤 모습들을 보였느냐. 결과적으로 이대로만 간다면 7월에는 100%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뉘앙스를 줬습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한다, 인하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큰 틀에서는 세계의 중앙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셈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중앙은행이라는 게 긴축과 완화, 즉 돈을 풀 건지 아니면 잴 건지를 결정을 하는데 미국이 푼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시간차냈지만 덩달아 풀어야 됩니다. 미국이 죄다 같이 죄야 돼요. 그렇죠. 예, 보조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외우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미국이 지금 죄다고 하다가 갑자기 지금 푼다. 네. 그것도 확 푼다. 예.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깜빡이를 다 이제 미국 따라 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인하한 데도 있고요, 먼저. 이제 좀 이따 얘기했지만 우리도 좀 입장이 바뀌었죠. 사실 우리로서는 1년 전, 2년 전만 해도 그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 있고 대개 그는 부동산 구입하려고 쓴 돈들이고 빌린 돈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미국 쪽에서 당연히 한국도 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건 파산 가구들이 속출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었어요. 정답. 그게 부동산 급락론의 거의 메인 테마, 메인 팀이었죠. 정론이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고리 하나가 일단은 끊어졌죠. 그럼 일단 뭐 가계부채로 인한 가계 파산 이 걱정은 좀 덜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시간은 늦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면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좀 전망을 해보면 미국이 일단은 이달에는 안 했지만 7월에는 지금 내릴 확률이 100%라고 했잖아요. 0.5% 포인트를 지금 내린다는. 0.25도 아니라. 그렇게 되면 8월에 우리 한국은행에 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어요. 그럼 8월에 이제 내리게 된다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굉장히 높은데 금리 인하하게 되면 그 동안에 이제 대출자들 특히 가계부채 부담은 조금은 덜 수가 있습니다. 이자가 이제 낮아지는 거니까요.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또 자영업자분들이 이래저래 굉장히 돈을 많이 빌려 쓰고 있는데 이분들도 약간의 숨통은 트일 수가 있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경제가 좋아져야 빚을 갚아야 끝나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앞서 말한 김용민 앵커도 얘기한 것처럼 그 시나리오는 일단은 고리 하나는 용디가 말한 끊어졌습니다. 그래요.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미스테리예요. 트럼프가 입으로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너무 좋아졌다. 너무 좋다. 위대한 미국이 이미 됐다. 난리. 하고 2017년만 보면 막 너무나 좋고.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딜레마 미스테리가 하나가 미국 뉴욕의 주식시장을 보면은요. 다우, S&P, 나스닥. S&P는 지금 최고가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금리를 내려가지고 경기를 부양한다는 건 현재 경기가 나빠야 된다든가 주식이 막 급락해야 된다든가. 근데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너무 좋아요. 근데 금리를 왜 내립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딜레마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미국이 좋다라고 했던 이런 모든 지표들이 실은 허구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허구는 뭐냐면 양적 완화라는 어마어마한 달러 돈 풀어가지고 만든 그러니까 모래성 위에 탑이다. 그래서 한번 올려봤더니 우르르 내릴 것 같으니까 이제 떨리니까 이걸 그냥 다시 또 돈 풀어가지고 또 버티려는 거 아니냐라는 실은 우려가 있어서 경제학 원론으로 설명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좋은 주식시장에 금리를 내린다. 모순적이긴 하나 그러나 지금 미국이 금리 내리기를 다 바라죠. 왜냐하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 부동산에 다 대출이 묶여 있어요. 유럽 더합니다. 벨기에 같은 나라는 LTV가 120%예요. 집값이 10억이면 12억 대출 받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미국이 내린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래 약간 이상하지만 좋아라 하고는 있는 거죠. 미국의 경제 상황은 그럼 알 수 없다가 정답이네요. 보는 것과 다르다. 근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나게 거품이 끼었다면은 2008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재현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에 하나 연준의 원래 방침대로 금리를 올렸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아는 거죠. 연준도 알고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준한테 금리 인하해라. 경제 망가지면 너 때문이다. 늘 이제 트럼프가 누구 탓을 좀 하잖아요. 연준을 계속 압박하고 내가 살려는 경제 연준이 망쳐놓는다. 이런 식으로 압박하니까 연준도 굉장히 부담이 느끼면서 그렇죠, 아무래도 둘 간에 즉 중앙은행과 행정부 간의 어떤 묘한 조화로서 지금 금리 인하 쪽으로는 가고는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역설입니다. 미국은요. 그렇다면 이럴 때 금리 뭐 미국도 내리는데 우리도 내리겠지. 빌리자. 뭐든지 하자. 이거는 현재로서는 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왜요?
대출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에 아이고, 작년 9월에 예. 지금 현재 이 대출 규제로는 글쎄 추가로 돈 빌릴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고 우리는 이제 DSR이라고 그래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이 금융권도 이제 곧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의 두 번째 역설 모순이 나오는데 정부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도 네. 금리 인하를 요구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네. 경기 부양 효과가 예. 있겠느냐. 이미 기업들은 대기업 넘쳐나죠. 돈 안 빌립니다. 예. 중소기업들도 이자 싸게 하고 있거든요. 대기업들이 넘쳐난다는 것은 유보금이 쌓여 있는 게 많다. 쌓여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일반 국민도 돈을 지금 못 빌리잖아요. 대출 규제로. 네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가 않을 텐데. 그러면 정부가 이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는 건가? 예. 근데 그렇게 풀면 또 어떻게 되겠죠? 부동산이 또 요동을 치게 될 테니까. 예. 제 느낌에는 대출 규제는 쉽게 못 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한다면 소극적인 경기 부양, 즉 기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또 이제 자영업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의 부담을 줄인 요 정도 선에 맞춰지지 않나 봅니다. 근데 또 이제 그 부동산이 막 부양되기를 바라는 분들은 이때 왜 안 푸냐 미국도 푸는데 네. 이렇게 또 막 부채질을 하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효과가 지금 없다. 왜 누구를 위한 금리 인하냐라고 이제 분명히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각종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를 이번에 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부동산이 얼어붙은 부동산에 자금이 몰려간다? 아니다? 안 몰려간다에 대한 이제 대립이에요. 그러니까 몰려간다는 쪽은 현재 뭐 돈 갈 데가 없잖아요. 거기다 부동자금은 1,100조 원이 넘으니까 이 돈이 또 부동산으로 간다는 설이 있고 아니다라는 설은 금리 인하라는 건 실은 경기 침체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어느 때도 경기 침체 때 부동산이 오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라는 것은 결국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함께 하락 또 나아가선 더 크게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뭐 저도 토론회 가면 이 두 의견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우선 우리가 확인할 것은 미국이 과연 7월에 금리 인하를 하느냐 이걸 보고 한국은행이 8월에 따라서 또 하느냐 이거에 대한 체크는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그렇게 제가 똑똑하니까요. 저는 살짝 끝으로 시간 없어서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미국이 지금 우리가 다 90%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연준이 멈칫멈칫해서 만에 하나 7월에 안 내린다? 요것도 제가 보기에 한 5%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 시나리오에 넣어야 돼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린다고 했다 안 내려? 충격이 또 올 수가 있거든요. 시장의 충격이 요것까지도 5%는 함께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제평론가 우리 정철진 평론가.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속 인터뷰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KBS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오수미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뚝섬로 동호대교에서 용비교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약 1시간 30분 전에 차량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가 오래 걸리다가 이제는 정리가 모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여파가 남아 정체가 심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은 서운 분기점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지장을 받아 밀리고 있고요. 또 부평을 중심으로는 양방면 모두 정체고 부천부터 신월까지는 서울 방면으로 밀려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바란부터 화성휴게소까지 4km, 계속해서 조남분기점과 일찍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답답한 흐름 이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기흥동탄에서 수원까지 6km,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도 천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의 중심인 국민의 뜻이 궁금하다면 국민에게 물어보라. 민심으로 읽는 정치 이야기 여론의 눈동자.
여론조사로 보고 있는 본격 정치 토크, 이 분야 최고의 빅마우스 용호 쌍박 모셨습니다. 먼저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 방송 원고가 4시 40분쯤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국회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오후 3시 반 넘어서 국회 정상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극적 타결돼서 5시에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네, 뭐 2시간이 채 안 돼서 백지화가 됐고요. 네.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게요. 네네네. 지금 80일간 공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저런 쟁점사항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이 정도면 사실은 네. 원내대표한테 전권을 위임하든가 그렇죠. 적어도 오늘 목표하는 합의 내용에 대한 사전 추인 사전 추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분위기 파악은 하고 들어오는 게 맞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합의해놓고 80일 만에 어렵게 합의하는 게 바로 돌아서서 부결된다는 거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치력, 이게 심각한 당 안팎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이 정도면 사실은 원내대표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전 같으면. 예, 제가 뭐 그분을 뭐 지지하고 반대하고 이런 거 없이 사실 지지는 안 하잖아요. 반대도 안 합니다. 반대도 안 해요. 자로잰 듯한 중립입니다. 저는. 근데 이제 그분이 됐을 때 이거 정말 약체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데 지금 이 시기엔 굉장히 약체의 인물이 원내 사령탑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여실히 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그 되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 사령탑으로서 권위를 많이 잃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황교안 대표까지 연계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합의를 할 때 황교안 대표한테 사전에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보여줬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 나경원, 황교안 두 분이 의원들한테 벤치 만든 겁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도 일정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다. 입은 거죠. 그리고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이제 자존심 대결로 들어가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추가 협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정현 전 한국당 의원이죠. 지금 무소속입니다. 네. 이정현 의원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한국당이 장애투쟁을 보면서 한심하고 기가 막힌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오늘 사태를 보면서 무슨 말을 또 할지 되게 궁금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뭐라고 하셨는데 거부당한 뭐 이런 의미로 또 그렇습니다. 알아서 또 들으셨을 겁니다. KBS 1라디오는 대한민국 그 공영방송이어서 표준어를 또 저희가 또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자유한국당이 국회 등원에 뭐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가지고 그 빈축을 사기도 하고 말이죠. 아니 뭐 아예 안 나가려면은 진짜 우리의 어떤 요구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못 가.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상임위에는 또 들어가겠다. 저는 오늘 그 한국당 의총에서 그 의원들이 거부를 해버렸는데 그 거부한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합의 내용을 보십시오. 합의 정신에 따라서 처리한다. 경제 원탁회의 연다.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80일 동안 일했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결국에는 거의 백기투항 비슷한 합의 조건을 들고 온 겁니다. 한국당 의원들 보기에는. 그렇죠. 그동안에 장애투쟁한다고. 성과가. 장애투쟁한다고 밖으로 돌면서 여론은 악화될 대로 악화됐는데 고작 이거 받고 들어가는 거냐.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납득 못하겠다라고 나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아까 뭡니까 그 말씀하셨던 거. 말씀한 게 너무 많습니다. 아니 뭐 이제 와가지고 지금 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상임위만 들어가겠다.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어요? 청문회하고 그다음에 그 목선 귀순 관련해서 국방위 열어서 따지고 수돗물. 그러니까 결국에는 밥상을 국민들 위한 밥상을 다양하게 차려놨는데 그중에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정쟁은 참여하고 민생은 버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저거는 더 욕먹을 짓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론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국회법 관련의 여론 말인가요? 아니면 장애투쟁과 관련된 여론? 일단 뭐 결국 상시국회를 이제 열도록 하자. 뭐 짝수달만 이렇게 열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마침 이제 상시국회 관련된 여론조사가 하나 실시돼서 발표가 됐는데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 직속 운영기관인 국회혁신자문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달 내에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 이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상시국회 체제로 전환을 위해서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렇게 여쭤봤더니 네네. 찬성한다는 의견이 74.7, 반대한다는 의견이 15.0. 네. 그래서 압도했습니다. 찬성 의견이. 예. 74.7, 75%. 뭐 네. 압도적이네요. 뭐 제발 좀 일 좀 하라는 얘기죠. 네. 그 25%는 어떤 분들일까요? 제 25% 나온 분들을 봤더니 주로는 보수층들이 많았습니다. 25%가 아니라 15%입니다. 15%고요. 주로 이제 보수층이 한 25%, 대구 경북 분들이 한 20%로 되게 이제 보수층들이 일부, 그것도 보수층 전체가 아니라 보수층의 일부 분들이 반대한 것으로. 그분들의 심정도 일도 하지 마라, 없어져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저희는 자로전듯한 중립이기 때문에. 또 자유한국당이 국회 등원에 자꾸 조건을 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여론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 조사도 좀 재밌었는데요. 무조건 등원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건부 등원해야 하는지. 조건부라는 건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경제청문회 여야 사당이 받아들여야 그때 가서야 자유한국당이 등원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건 없이 국회에 등원해야 하는지 이렇게 여쭤봤더니 무조건 등원해라. 이게 59.4. 조건부 등원이 32.9%로 무조건 등원. 이 의견이 2배가량 높게 나왔습니다. 32.9%. 자유한국당의 지지율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도층 같은 경우는 무조건 등원해라 65, 진보층은 83%로 높게 나왔고요. 이제 보수층에서는 이제 반면에 반대 의견들이 58%로 높게 나왔습니다. 자, 최근에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정당 지지도는 여러 곳에서 발표됐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인용할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서 실시했던 케이스와이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민주당이 39.7, 자유한국당이 22.4, 정의당이 9.2, 바른미래당 4.6, 민주평화당 1.0, 무당파 18.0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그래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2.4%로 내려앉았네요. 많이 빠졌죠. 특히 국회 파행 국면에서 명분과 설득력을 잃으면서 저는 한참 자유한국당이 이게 상승하는 그런 기류에 있다가 확 빠져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주에 그 정권의 악재들이 많았습니다. 북한 그 어선, 목선 문제도 있었고요. 손혜원 의원 기소. 물론 이제 그 뒤에 해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또 이제 수도권의 그 적수, 붉은 수돗물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외국 기관들이 경제 성장률을 좀 하향 조정한다는 소식들. 뭐 곽상도 의원의 대통령 사위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뭐 이런 것들이 불거졌는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 지지도가 좀 지난주에 좀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지지도가 오르지 않았거든요. 대개 이제 그러면 한국당 지지도 오르는데 결국 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황교안 대표의 발언 두 가지였죠. 하나는 이제 그 외국인 차별과 관련된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뭐 스펙 관련해서 거짓말 의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그 기저에 깔린 것은 그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계속 발목 잡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여론조사 결과요. 조금 아쉽네요. 정의당이 10%를 못 넘어서 넘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우리 박시영 부대표 말씀하셨던 것들이 전 정확하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정권의 여러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히 이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이 논의 과정에서나 전반적인 의제 관리라 그럴까 상황 관리라 그럴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황교안, 나경원 투톱 체제하에 자유한국당이 드리블이 안 됩니다. 드리블이 안 된다. 그래서 뭔가 좀 허재가 있고 뭔가 상승 기류를 타다가도 내부에서 막말을 한다든지 또 메시지 관리가 안 된다든지 이래가지고 지지율을 까먹고 국회 정상화 관련돼서도 뭐 세게 여당을 밀어붙였는데 결국에는 전략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결과적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중도층으로 얘기되는 특히 이제 좀 합리적 보수층 여기가 뭔가 이게 좀 이쪽으로 넘어올까 하다가도 계속 주춤거리고 뒷걸음질을 치게 만드는 그런 내부적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요인들 때문에 한국당이 이번 협상에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지지도가 떨어지고
비호감도가 증가하면서 중원 전략이 실패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심판론 특히 한국당 심판론이 강하게 불 가능성이 있다. 총선에. 이런 위기감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 이제 3당 그 협상 국면에 들어왔던 건데 의원들이 참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민심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한국당 의원들이. 알겠습니다. 저 한국당은 이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합니까? 지금 이렇게 의원들로부터 합의안에 대해서 취임을 받지 못했는데 아마 이제 그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서 누나 한 번만 좀 살려달라 이렇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한 살 많거든요. 누나 좀 봐줘. 누나가 지금 어려워. 코너에 몰렸어. 읍소 전략. 뭐 그럼 이인영 대표는 뭐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습니까?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주겠습니까? 링에서 등을 보인 상대한테 누가 선물을 줍니까? 그 저기 뒤에 무서운 분이 서 있거든요. 이해찬 당대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계속 그러면은 뭐 국회 밖에서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오늘 저 의총 부결로 상당한 코너에 몰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부적인 설득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든가 아니면은 뭐 청문회 등등해서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들어오든가 뭔가라도 해야 될 상황이지 지금 와서 나머지 3당 나머지 저 교섭단체들한테 우리 사정 좀 봐주라 이게 안 통할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 협상 과정에서 봐줄 만큼 봐줬거든요. 그 이제 중간에 있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그동안 이제 가운데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국면에서 이제 민주당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조사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인데요. 6월 정리의 조사입니다. 전국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6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서 유선과 무선을 병행한 그러니까 유선은 20, 무선은 한 80 이렇게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는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수준, 응답률은 8.4%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종두님,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 그들에게 당신들이나 잘하라고 하세요. 나라는 엉망인데 방송에서는 항상 야당 탓만 하고 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여론의 눈동자 쌍박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전주 상산고등학교와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가는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사고 특목고 축소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학교 서열화 해결과 교육 평등권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 이렇게 응답한 분들이 43.1%. 학교 선택권과 교육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응답한 분들이 37.1%로 오차 범위 내에서 6% 차이긴 한데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 이 여론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제 그동안에는요. 사실은 자사고에 대한 폐지 이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개는 60%가 폐지에 찬성하고 40% 정도가 반대했습니다. 대개는 그랬는데 이번 이제 정주 상산고 경우가 어떻게 보면 조금 국민들이 볼 때는 의아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70점을 기준으로 뒀는데 전북교육청만 김성환 교육감이 80점으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편법은 아닙니다. 그게 교육감의 권한이거든요. 재량권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0.39점 미달돼서 그 상산고가 이제 지정되는 부분이 재지정 부분이 어려움에 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둘러싸고 이제 예를 들면 국민 여론이 상산고 하면 입시 명문고 이렇게 이제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래서 찬반 격차가 좀 줄어져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거에는 교육 관련된 여론은 소득 수준에 대한 차이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컸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사 결과를 보니까 지지정당 간의 차이 이념 성향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결국 지금 정치권이 워낙
이념 대립이 심하고 지지 정당 간의 갈등이 크다 보니까 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보수 성향이라든가 한국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반대 의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전라북도 인재를 위해서라도 이 상산고등학교를 살려두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글을 올리신 분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팩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상산고는 80%가 외지에서 오고요. 외지에서 전라북도 사람들을 선발한 학생 권한은 20%밖에 없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들이 갖는 특성. 이게 전국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자사고는 광역 단위가 있고 전국 단위가 있는데 전국 단위가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건 전국에서 모집이 가능한 겁니다. 과거에 명문사립고 비슷한 거죠. 예. 예전에 뭐 경기고라든지 예, 모집 예. 단위를 전국으로 하는. 근데 저는 오히려 네. 이런 그 정책 제안이 처음 나왔을 시절에 비해서는 찬성에 대한 답변이 많이 나오고 있다. 예,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예.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굉장히 거셌고 네네. 교육의 경쟁이 당연하고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그걸 왜 없애려고 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그 진보 교육감들, 민선 교육감들이 그동안에 꾸준히 일관성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뭐 대국민 또 대학부모 설득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자사고 특목고 정책이라는 것이 네. 교육 격차를 더 확대시키고 불평등을 확대시키고 네. 서열화를 확대시키고 결과적으로 사교육비만 더 늘리는 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갔다라는 네. 여론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사고가 국민의정부 때 시작을 했는데 MB 정권 때 대폭 늘렸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42개 정도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죠 사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 YTN 노종면의 더 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진행한 조사인데요. 6월 21일 금요일 전국 19살 이상 성인 9,706명에게 접촉해서 최종 504명이 응답을 완료했는데요. 5.2%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무선 전화면접 또 무선 유선 자동 응답 혼용했습니다. 자, 그래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의 오차 범위가 있었습니다. 자, 그 관련한 내용, 자사고 관련한 내용은 내일 김용민 라이브에서 소상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기대가 되시죠? 네. 네, 내일 꼭 청취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개혁과 적폐청산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잘 해낼 것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59.3 해내지 못할 것이다 31.9 그래서 잘 해낼 것이라는 응답자가 한 27%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대 3의 구도인데 그만큼 또 국민들의 적폐청산에 대한 그런 지지한